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역사 교수 한 사람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전후 반성, 누구보다 냉철했고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살아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너졌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도를 지킨 건 군인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문서를 손으로 복원한 학자였고 강제징용의 진실을 꺼낸 건 총이 아니라 80년 전 급여장부의 먼지였으며 언어를 빼앗긴 시대에도 글을 모은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말 사전을 만들다 목숨을 잃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화내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로 반격한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슈미트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역사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유럽의 제국주의, 홀로코스트, 분단과 통일, 그리고 전후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역사의 무게를 설명해왔어요. 그런 제게도 하나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언제나 감정적인 대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저 피해의식에 갇힌 국가들끼리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풍경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 오만한 생각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근현대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역사 서술이었습니다. 무심코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 한국인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죠.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어요. 자국의 입장만 반복하거나 피해자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주장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단어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1400년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1905년 심한해현 고시 제40호,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역사 기록과 국제법을 조용히 그러나 매섭게 꺼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는 1900년부터 조선의 공식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편입하며 러일전쟁의 작전상 필요성을 이유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일본 스스로 당시 발표한 고시 안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과 기록을 무기로 하는 고도의 외교전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질문 시간. 일본 측 참석자가 반박했죠. 당시 조선은 국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일본의 편입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한국인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국제법상 비무장 중립국을 무단 점거한 것이고 조약에 의한 승인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했다면 왜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를 세계에 공식화하지 못했을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논리적인 분노를 느꼈어요. 그날 밤 한국인 교수와 따로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독도 문제에 매달리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신 후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억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억은 증오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역사는 외교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제가 가르쳐온 독일의 반성과 사죄, 기억의 계승,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에도 똑같이 살아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집요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역사를 설명해왔지만 이들은 역사를 살아냈다는 걸요. 그들은 피로 기록했고 눈물로 보존했고 그 아픔을 손으로 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을 조용히 세계에 내밀며 하나하나 논리로 설득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단지 독도라는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 섬에 얽힌 기록과 기억,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은 이 나라의 태도가 저를 붙잡았거든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직접 봐야 했죠. 며칠 뒤 그 교수가 소개해준 독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단정한 건물 속 지하 아카이브. 처음엔 놀랐어요. 세계 대부분의 영토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데 한국은 서류와 사료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좁은 복도 끝방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이 적힌 원문, 조선시대 왕실 지리지 사본,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린 고지도, 미국 CIA가 1950년대에 작성한 극비문서까지. 전쟁터에 총도 없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진실이라는 총알을 수천 발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된 자료들을 왜 수집하셨습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적이 무기로 공격하면 방패가 필요하지만 적이 거짓말로 공격하면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사였죠. 펜과 종이, 잉크와 기록으로 국경을 지키는 지식의 병사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소장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30년 넘게 독도 사료만 정리해온 분이었죠.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5,000장의 문서로 반격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 전쟁의 역사만 파고든 제 연구에서도요. 이 나라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기억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연구소 한켠에서 고지도를 정리하던 노학자를 만났어요. 8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여전히 일본 고지도에서 리앙쿠르 암초를 추적하고 계셨죠. 이 지도에 색이 바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때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만져왔어요. 일본이 아무리 바꿔 말해도 이 지도 하나면 무너집니다. 그게 기록의 힘입니다. 한 장의 종이, 한 줄의 문장, 한 개의 도장. 그것이 이 나라에선 국경을 지키는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역사책을 가르치며 언젠가 모두가 기억을 잃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기억을 써서 남기고 기록으로 이어가고 사료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서울 외곽의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록센터라는 작은 건물을 찾았어요. 처음엔 건물 외형도 내부도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전쟁이 숨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 빼곡히 정리된 일본 기업들의 명단. 그리고 그 옆에 단 한 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만 명의 조선인 청년들. 그들은 공장에서, 탄광에서, 심지어 전장 뒤편에서 쓰러졌지만 이름 하나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고 했어요. 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 앞에 있던 40대 한국인 여성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름 하나라도 남기려고요.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가서 먼지를 털어낸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가기 전 고향에서 남긴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록실 직원이 조용히 일본 기업의 1944년 급여 장부를 꺼내 들었고 그곳에는 분명히 같은 이름이 같은 시기에 같은 탄광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70년의 침묵이 단 한 장의 장부로 무너졌던 순간 그 광경을 보며 유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직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그런 일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죽음도 망각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의 피해자들이 단지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일, 그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었어요. 그건 또 다른 폭력이었죠. 기록으로 반격하는 사람들, 사라진 이름을 사료로 살려내는 그 민족.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 모든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남을 수 있었던 걸까? 언어였어요. 사람이 기억을 전하고 증언을 쌓고 사료를 정리하기 위해선 먼저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20세기 초반에 말을 빼앗긴 민족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실감하게 된 곳은 서울 종로의 한 전시관이었어요. 이름은 조선어학회 사건 기념관. 기념관이라고 하기에 너무 조용하고
작고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거기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조선어학회. 지금으로 말하면 사전편찬위원회 같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전시된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학교에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받았고 조선어 사용은 체벌 대상이었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벌을 받았다는 문서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시 조선어학회 사람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그중 일부는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조선어를 모았어요. 단어의 뿌리, 의미, 변형, 발음까지 다 정리하며 조선어 큰 사전을 만들어냈죠. 그 사전 초고가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잉크는 거의 지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 같았어요. 옆에 있던 안내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 영어도 한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우리에겐 말이 곧 나라였습니다. 기록 이전에 이 민족은 언어를 지키는 전쟁을 먼저 치렀던 거예요.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은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받아들였고 그 언어를 교육의 도구로 삼으며 민족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강력한 통제의 시대에도 스스로의 말과 글을 숨기고 품고 키워왔더라고요. 조선어 사전 초고를 보면서 독일어 성경을 몰래 필사하던 중세 수도사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말이 없었다면 독도에 대한 기록도 강제동원의 편지도 그 모든 증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총칼보다 먼저 말을 지켰고 지켜낸 그 말로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조용한 학자들, 이름 없는 유족들, 책상 앞에 앉아 기록을 지키는 그들 모두가 왜 이렇게도 침착한가? 분명히 일본은 무시했고 외면했고 도발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분노하지 않는 걸까? 저 같았으면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절규했을 텐데 한국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노 대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한 독일 대사관 초청으로 열린 국제인권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식민지 역사와 인권 회복의 미래.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유사한 결론만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발표자 중 한 명이 단상에 올랐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젊은 여성 교수였어요. 그녀는 단 한 장의 파워포인트도 없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기억을 원합니다. 왜곡된 교과서, 삭제된 사료, 뒤바뀐 정의에 대해 우리는 반격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문서만 꺼냈어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 그 안에는 한반도의 병합은 평화적인 조약이었다는 문장이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 조항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죠. 국제조약 형식의 부재, 대한제국 고종의 퇴위 과정, 헌병의 강제 동원, 심지어 그 시기 일본 언론의 내부 보도까지. 그녀는 감정 한 줄 없이 오직 팩트로 그 문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녀는 싸우고 있었어요.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지만 세계 앞에서 진실을 무기로 일본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일본 측 참석자가 그건 당신들의 해석일 뿐이라며 반박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 해석을 설명해 보시죠. 왜 100년이 넘도록 그 해석이 통하지 않았는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침묵이 아니었어요. 논리 앞에, 진실 앞에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알게 됐어요. 이 민족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기구에, 외교 무대에, UN 인권이사회에 조용히 자료를 보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는 한국의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반격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법, 싸우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법, 그 정답을 한국에서 처음 배웠어요. 여태껏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나라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계승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걸 처음 체감한 건 우연히 방문한 대구의 작은 초등학교에서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참관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실 한쪽에 붙은 벽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의 독립운동가 찾기, 엄마 아빠의 독립운동가 찾기. 그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기억이, 역사가 아이의 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글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담당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과제를 왜 시키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책에만 있는 역사는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배우는 역사를 자기 언어로 바꿔보는 순간 그게 진짜 기억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독일에서도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교육은 진행되지만 이렇게 대화로 가족 차원에서 역사와 접속하게 만드는 방식은 드물거든요. 며칠 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작은 시민 전시회를 찾았어요. 그곳엔 손글씨로 정리한 증언들, 오래된 사진 위에 붙은 자필 메모가 가득했죠. 관람하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쓰시던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말을 쓰기 무서워하셨대요. 그 떨림을 제가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을 다음 세대가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기록이 기억을 전승하는 도구였고 정체성을 심는 씨앗이었죠. 저는 또한 서울대 역사교육과의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는 학교 과제 대신 직접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희생된 청년의 묘비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더군요.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 당시 증언자들을 만나고 문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70년 넘게 이름 없이 잊혀진 한 청년의 존재를 되살려냈다고 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역사는 과거지만 기억은 현재이고 기록은 미래입니다. 제가 유럽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 그건 바로 온 국민이 역사의 전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지키고 확장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국립외교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젊은 외교관 후보생들이 독도 관련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성과 논리적 구성이 어떤 국제법 전문가보다 뛰어났죠. 그들은 독도를 그저 영토가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감정이 아닌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고 그 논리의 힘은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했어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정치적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외교관 후보생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기성세대보다 더 체계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한국 외교부를 찾게 된 건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을 전쟁처럼 다룬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까지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첫날부터 틀렸어요. 외교부 역사외교 담당관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변경안.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현대판 전쟁 명령서였어요. 책상 위에 수십 권씩 쌓인 국제법 관련 문서, 영문 번역본, 프랑스어 요약서, 각국 외교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자료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그곳에서 만난 한 국장은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실로 응답할 겁니다. 그는 이어 보여주었어요. 2023년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재등장하자 한국은 즉각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주요 동맹국 외교부의 국제표준 기준과 맞지 않는 교육서적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했더군요. 그 보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날짜,
문서번호로 이루어진 기계 같은 논리체계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선 단 한 줄도 비약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확했죠. 지독하게 정확했어요. 그걸 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한국은 과거를 정치화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이 전 세계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한국은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개월 뒤 국제인권포럼 파리 유네스코 본부.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이 내민 자료는 단 한 장의 메모였어요. 일본 교과서 내 역사 왜곡 사례 17건, 기록 근거 42건, 미국 국립문서기록청 참고번호 총 59개. 그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일본 측은 그날 공식 반박을 포기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어요. 무기 없이 펼쳐진 전쟁. 그러나 무너진 건 말이 아닌 거짓이었죠. 게다가 놀라웠던 건 이러한 대응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였다는 점이에요. 19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한국은 피해자 증언을 수집해왔고 해외 문서고에 흩어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디지털화했죠. 심지어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제3국의 기록물까지 확보해 다각도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외교부 한 젊은 직원이 귀띔해 주었죠. 우리는 50년 뒤에 벌어질 논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니까요. 이런 면에서 한국은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현안에 급급할 때 이들은 반세기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영구 보존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증언자가 모두 돌아가셔도 그 목소리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국가기록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공문서부터 현대 외교 문서까지 보관되어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띈 건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그곳의 전시실에서는 노인 한 분이 작은 용돈을 모아 일본 구 미쓰비시 중공업 부지 앞에 세운 위령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자신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숨졌다며 60년이 지난 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던 그분의 여정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그 위령비에 새겨진 문구는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 제가 함께 지냈던 한 한국 교수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사였고 지금은 손자가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집 거실벽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야말로 한국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해온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이 나라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증명하는 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증명은 결코 외침이 아닌 세계적 설득력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억의 재구성이란 전시회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할머니의 일기, 할아버지의 노래, 마을의 이야기를 현대적 미디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잊혀진 목소리라는 설치 미술이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래된 테이프들이 디지털화되어 관람객이 걸을 때마다 그 증언이 들리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증언은 너무 오래되어 잡음만 남아있었지만 그 잡음조차도 역사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과거와 대화하는 방식이 얼마나 진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역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그들은 국가나 기관의 지원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진실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은 일은 한국어로만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세계가 들어야 해요. 제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유럽인이다. 하지만 이 나라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은 외침 없이 역사를 지켰고 분노 없이 정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조용한 진실 앞에 다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까지 가르쳐온 동아시아 사강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로. 패배한 식민지가 아닌 기억으로 역사를 반격한 승리한 민족의 이야기로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후 미국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강제 추방을 시작했지만 이미 나라 곳곳은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런던과 파리는 더 이상 유럽이라 부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시민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을 시행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미국과 유럽은 실패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불법 이민이 적다면서도 왜 한국보다 더 실패한 나라로 평가받을까요? 중국은 왜 자국민조차 떠나려 하며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는 걸까요? 저는 직접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에 밀러입니다. 뉴욕타임스 소속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주로 미국 내 사회 문제와 국제 이슈를 다룹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던 날 뉴욕은 어딘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과 강제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취임 직후 단 며칠 만에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불법 체류자 색출,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속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벌어졌어요. LA, 텍사스, 뉴욕 할 것 없이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 불법 이민자 관련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손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라틴계 직원 한 명이 덜덜 떨며 주방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요원들은 곧바로 그를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는 소리치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제 아이가 아직 집에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요원들은 한치의 동정도 없이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길거리에서조차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곳곳에는 불법 이민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라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제 옆집에서 장사를 하던 멕시코인 부부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고 단골 가게의 베트남계 점원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드디어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환호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는 오히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무자비했어요. 문제는 이 단속이 과연 불법 이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불법 이민 문제를 더 잘 관리하는 나라가 있을까? 미국처럼 강하게 단속하는 국가가 또 있을까? 그렇게 저는 세계 각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미국의 단속이 정말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면 유럽은 반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였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도심에 대형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버려진 쓰레기 더미, 불법 노점상으로 가득한 거리. 누군가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프랑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칼레 난민촌은 해체됐지만 난민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프랑스 경찰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이렇게 길거리를 점령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늘어났고 프랑스 정부는 통제할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왔냐고 물으면 더 나은 삶을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율은 급증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다음으로 저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졌고 난민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모든 난민을 환영한다라고 선언한 이후 독일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어요. 처음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어요. 독일에서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를 장악하면서 치안이 악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한 독일 시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아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난민을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특히 기존 독일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독일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취재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탈퇴하며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규제하려 했던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런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가 거리를 장악한 곳,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한 구역. 이곳에서는 영어보다 아랍어와 아프리카 언어가 더 많이 들렸어요. 한 영국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영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점점 영국을 잃고 있어요. 이젠 런던도 더 이상 영국 같지 않아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유입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미 유입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취재를 마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빠졌어요. 미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나라는 없을까? 그때 일본이 떠올랐어요.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하지만 이민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다른 걸까? 이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저는 유럽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제 불법 이민자가 적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분명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으로 불법 이민 문제를 최소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상적인 모델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일본에서 며칠간 머물며 직접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본의 출입국 심사 절차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공항의 입국 심사는 정말 차갑고 냉정했어요. 어떤 여행객들은 가방 검사를 몇 번씩 당했고 일부는 이유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자를 거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만난 한 일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관광객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국을 거부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여행자들에게는 유독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출입국 심사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불법 이민이 쉽게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이 불법 이민을 막은 것은 분명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내 외국인들의 현실을 취재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필리핀 출신 엔지니어는 일본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 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죠. 일본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20년을 거주한 프랑스 출신 남성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세금을 내고 일본 사회에 기여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일본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일본 사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외국인들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외국인이란 게 누구냐고요? 일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과학자,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가들 뿐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노동자나 가족 이민자는요? 그들은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막아버린 나라이기도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로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이민 자체를 차단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국인을 아예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불법 이민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봤을 때도 놀랐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중국은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한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정부 탄압을 피하려는 사람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돕는 브로커 조직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중국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도착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출입국 관리로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 이민을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했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지는 사람들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브로커들이 말하길 한국은 불법 체류자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한국의 철저한 단속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단속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잡혀서 강제 추방됐죠. 저도 매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도 불법 이민을 막고 있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아예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법 이민은 철저히 막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수십 년을 살아도 일본인이 될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외국인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선택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궁금했어요. 왜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했다.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한국은 불법 이민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 시도는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현실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 저는 미국, 유럽, 일본을 조사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양면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취업비자, 유학비자, 결혼비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 7년째 거주 중인 프랑스 출신의 IT 엔지니어 마티유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컸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 적응하니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도 법과 규정을 따르고 실력을 증명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크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어느 나라를 가든 겪는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그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가 있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해요. 즉, 한국은 무조건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의 사례도 취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했어요.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출신의 노동자 파라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도망쳐야 해요.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큰 돈을 지불했고 빈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부류의 외국인을 만나고 나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가질 수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죠.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법 이민과 합법적인 외국인의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외국인을 철저히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분명 법과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국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교사 알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출입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있어요. 한국은 분명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지만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국인까지도 불편한 상황을 겪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조업과 농업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건설업, 농업, 공장 노동 같은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업종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 일을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젊은 한국인들은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은 멈추고 농사는 망합니다. 한 공장 사장은 이렇게 한탄했어요. 한국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더 쉽게 수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살기 좋고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 사회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일부 동남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 강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은 쉽게 범죄 조직에 유입됩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조직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한국이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일까요? 아니면 한국도 앞으로 변화해야 할 나라일까요? 미국과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일본은 이민자 자체를 거부하며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였어요. 미국과 일본의 극단적인 사례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나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한국보다 훨씬 간단했고 공항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공항 내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항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세관단 속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됩니다. 국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공항을 통해 들어와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온 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나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이민 정책이 단순히 열어주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한 이민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 이민을 막으면서도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도 이민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불법 이민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될까?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불법 이민이 한 나라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방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개방과 포용을 외쳤지만 그 대가는 국가적 혼란이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치안이 악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경제 정체와 인구 붕괴였어요. 외국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시스템이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불법 이민 문제로 흔들리게 될까?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